이건 보육원 앞에 버려졌을 때 유일하게 가지고 있던 거예요. 70 할머니가 낡은 은방울 장난감을 꺼냈습니다. 그런데 그걸 본 72살 김병철 회장이 손이 덜덜 떨리더니 장난감을 떨어뜨렸어요. 이건 우리 며느리가 만든. 회장은 말을 잇지 못하고 눈물만 흘렸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일까요? 22년 전 버려진 아기의 물건이 왜 재벌 회장의 집안 물건일까요? 그 전에 잠깐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지금 어디에서 시청하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도 듣고 싶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작되는 이야기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볼까요? 장대비가 쏟아지는 밤이었습니다. 서울 도심의 도로는 빗물로 범벅이 되어 있었고 가로등 불빛마저 흐릿하게 번져 보였죠. 20대 초반의 박은지는 낡은 흰색 택배 트럭의 핸들을 꽉 쥐고 있었습니다. 앞 유리창에는 와이퍼가 미친 듯이 움직이고 있었지만 시야는 여전히 형편없었어요. 오늘이 마지막 배송이었습니다. 이것만 끝내면 할머니 병원비 중 일부라도 낼 수 있을 터였죠. 박은지는 20살 때 운전면허를 땄습니다. 대학은 포기했어요. 할머니의 당뇨약 값과 고혈압 치료비를 벌어야 했으니까요. 처음에는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했지만 시급으로는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택배 실습을 일부러 받았고 지금은 1년이 넘게 이 일을 하고 있었어요. 설날에도 추석에도 쉬지 않았습니다. 명절 배송이 돈이 되거든요. 동료들이 은지야, 넌 정말 잔뼈가 굵다고 말할 정도였죠. 핸들을 잡은 박은지의 손에는 굳은 살이 박혀 있었습니다. 무거운 택배 상자를 나르고 또 나르며 생긴 흔적이었어요. 오늘도 새벽 5시부터 밤 11시까지 쉬지 않고 달렸습니다. 허리는 끊어질 듯 아팠고 다리는 후들거렸지만 멈출 수 없었어요. 할머니가 다음 주에 병원에 가셔야 하거든요. 검사비가 또 나올 겁니다. 제발 무사히 배달만 끝내자. 박은지는 혼잣말을 했습니다. 트럭 뒷좌석에는 마지막 택배 상자가 덜컹거리며 흔들리고 있었어요. 고객이 급하게 요청한 밤 배송이었습니다. 추가 배송비를 준다고 했죠. 박은지는 그 돈이 절실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앞에서 갑자기 검은색 고급 세단이 나타났어요. 비에 젖은 도로 위에서 박은지의 트럭은 미끄러지기 시작했습니다. 브레이크를 밟았지만 이미 늦었어요. 안 돼. 박은지의 비명과 함께 트럭이 그 세단의 옆구리를 들이받았습니다. 콰직 굉음이 빗소리를 뚫고 울려 퍼졌습니다. 에어백이 터지면서 박은지의 얼굴을 세게 쳤어요. 순간 정신이 아찔했지만 박은지는 이를 악물고 트럭 문을 열었습니다. 비가 얼굴에 쏟아졌지만 개의치 않았어요.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박은지는 세단 쪽으로 비틀거리며 걸어갔습니다. 세단의 문이 열리고 정장을 입은 남자가 우산을 들고 나왔습니다. 비서로 보이는 그 남자는 차의 옆면을 살펴보더니 인상을 찌푸렸어요. 이런 회장님 차가. 그의 말에 박은지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회장님이라고요. 뒷좌석 문이 천천히 열렸습니다. 70대가 넘어 보이지만 관리를 잘해서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젊어 보이는 남성이 모습을 드러냈어요. 고급스러운 안경을 쓴 그는 비에 젖는 것도 개의치 않고 박은지 쪽으로 걸어왔습니다. 박은지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차를 고쳐드릴게요. 시간을 주시면. 떨리는 목소리로 말하는 박은지의 몸에서는 빗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어요. 김병철 회장은 박은지 앞에 멈춰 섰습니다. 그리고 그녀에게 말했어요. 일단 장갑을 벗으시오. 박은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회장의 목소리가 생각보다 부드러웠거든요. 박은지는 떨리는 손으로 운전 장갑을 벗기 시작했습니다. 젖은 장갑이 손에 달라붙어 쉽게 벗겨지지 않았어요. 한 손씩 힘겹게 벗어내자 굳은 살이 박힌 손이 드러났습니다.
무거운 택배 상자를 매일같이 나르며 생긴 흔적들이 손바닥과 손가락 마디마디에 새겨져 있었어요. 20대 초반 여성의 손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거칠고 상처투성이었습니다. 박은지는 그런 손을 부끄러운 듯 주먹 쥐며 회장을 올려다봤어요.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김병철 회장의 발걸음이 뚝 멈췄어요. 그의 눈이 크게 떠졌고 안경 너머 눈빛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비서가 우산을 받쳐들었지만 회장은 움직이지 않았어요. 회장님? 비서가 걱정스럽게 불렀지만 김병철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시선은 박은지의 얼굴에 고정되어 있었어요. 빗물이 회장의 안경알을 타고 흘러내렸지만 그는 눈 한 번 깜빡이지 않았습니다. 마치 귀신이라도 본 것처럼 그의 얼굴은 창백했어요. 일자로 뻗은 눈썹, 도톰한 입술, 미간을 찌푸리는 그 표정까지. 김병철은 22년 전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난 아들 진우의 얼굴을 보고 있었습니다. 똑같았어요. 너무나 똑같았습니다. 특히 비를 맞으며 애타게 사과하는 그 모습은 진우가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짓던 표정과 완전히 일치했어요. 이럴 수가. 김병철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오랜 세월 흔들린 적 없던 그가 지금 다리에 힘이 풀리는 것을 느꼈어요. 박은지는 회장의 이상한 반응에 더욱 불안해졌습니다. 제가 정말 어떻게든 책임지겠습니다. 박은지가 다시 말했지만 김병철은 듣지 못하는 것 같았어요. 아가씨, 한참 만에 김병철이 입을 열었습니다. 다친 데는 없소?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박은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는 괜찮습니다. 하지만 차는 중요하지 않소. 김병철이 박은지의 말을 끊었습니다. 비서가 깜짝 놀라 회장을 쳐다봤어요. 수억 원짜리 벤츠가 찌그러졌는데 중요하지 않다니요. 김병철은 박은지에게 다가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회장님. 비서가 황급히 말렸지만 이미 회장의 비싼 바지는 젖은 아스팔트에 닿아 있었어요. 일단 병원부터 갑시다. 김병철이 말했습니다. 저는 정말 괜찮습니다. 박은지가 사양했지만 김병철은 단호했어요. 아니요. 가셔야 합니다. 사고 후유증은 나중에 오는 법이니까요. 결국 박은지는 김병철의 차에 타게 되었습니다. 뒷좌석에 앉은 박은지는 비에 젖은 옷이 고급 가죽 시트를 적실까봐 몸을 움츠렸어요. 김병철은 그런 박은지에게 담요를 건넸습니다. 추우시겠소. 그의 배려에 박은지는 어쩔 줄 몰라 했어요. 차가 병원으로 향하는 동안 김병철은 박은지를 계속 훔쳐봤습니다. 의심이 확신으로 변하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너무 성급해서는 안 됩니다. 지난 22년간 김병철은 아들을 닮은 사람만 보면 착각했거든요. 그럴 때마다 실망만 커졌습니다. 이번에도 그럴지 모른다는 두려움이 있었어요. 병원 응급실에 도착했습니다. 의사가 박은지를 진찰했어요. 다행히 큰 부상은 없습니다. 가벼운 타박상 정도예요. 의사의 말에 김병철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더 큰 질문이 자리 잡고 있었어요. 진료가 끝나고 김병철은 박은지에게 물었습니다. 실례지만 생일이 언제요? 박은지는 고개를 갸웃했어요. 왜 그러시는지 모르겠지만 5월 3일입니다. 그 순간 김병철의 심장이 멎는 듯 했습니다. 5월 3일. 바로 22년 전 며느리가 아이를 낳은 날, 그리고 아들 부부가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난 그날이었어요. 병원을 나선 뒤 김병철은 한동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서재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며 22년 전 그날을 떠올렸어요. 며느리가 진통을 시작했을 때 아들 진우는 그녀의 손을 꽉 잡고 있었습니다. 괜찮아. 우리 딸 곧 만날 수 있어. 진우는 그렇게 말했죠. 하지만 출산 일주일 뒤 산후조리원으로 가던 중 빗길에서 차가 미끄러졌고
두 사람은 그 자리에서 목숨을 잃었어요. 김병철은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거기에는 오래된 사진들이 가득했어요. 진우가 어릴 적부터 성인이 될 때까지의 모든 순간이 담겨 있었죠. 그는 진우가 20대 초반이었을 때 찍은 사진을 꺼냈습니다. 사진 속 진우의 얼굴을 유심히 들여다봤어요. 일자 눈썹, 도톰한 입술, 미간을 찌푸릴 때의 주름까지 오늘 본 박은지와 너무나 닮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김병철은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야, 또 그러는 거야. 그는 혼잣말을 했습니다. 지난 22년간 김병철은 수없이 착각했거든요. 길을 가다가 진우를 닮은 사람을 보면 심장이 뛰었습니다. 뒤따라가 보면 전혀 다른 사람이었죠. 그럴 때마다 허탈함만 커졌어요. 이번에도 그럴지 모릅니다. 하지만 생일까지 갔다니 김병철은 안경을 벗고 눈을 감았습니다. 5월 3일 그 날짜가 단순한 우연일 수 있을까요? 아니면 운명이 주는 신호일까요? 김병철은 결심했습니다. 조금 더 지켜봐야겠다고, 신중하게 확인해야겠다고요. 다음 날 아침 김병철은 비서실장을 불렀습니다. 어제 사고 낸 택배 기사 말이네. 네, 회장님, 그 아가씨가 다니는 택배 회사가 어딘가? 비서실장이 서류를 확인했어요. 한빛 택배입니다. 회장님, 그럼 오늘 아침 7시에 우리 집으로 배송되는 물건을 주문하게. 김병철의 말에 비서실장은 잠시 의아한 표정을 지었지만 곧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떤 물건을 주문하시겠습니까? 뭐든 상관없네. 책이든 생활용품이든. 김병철은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다만 박은지라는 기사가 배송하도록 확인하게. 알겠습니다. 회장님, 비서실장이 나가고 김병철은 다시 사진을 들여다봤습니다. 사흘 뒤 아침 7시였습니다. 김병철은 일부러 일찍 일어나 저택 정원을 산책하는 척했어요. 고급스러운 안경을 고쳤으며 대문 쪽을 힐끗힐끗 바라봤습니다. 그때 낡은 흰색 택배 트럭이 저택 앞에 멈춰 섰어요. 운전석에서 박은지가 내렸습니다. 아침 햇살 아래 박은지의 모습이 또렷하게 보였습니다. 박은지는 트럭 뒤에서 택배 상자를 꺼내 들고 대문으로 걸어왔어요. 무거운 상자였는지 조금 비틀거렸지만 이내 균형을 잡았습니다. 김병철은 그 모습을 지켜보며 가슴이 뛰는 것을 느꼈어요. 걸음걸이마저 진우와 비슷했습니다. 택배 왔습니다. 박은지가 인터폰을 눌렀습니다. 김병철은 천천히 대문 쪽으로 걸어갔어요. 대문이 열리고 박은지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아, 박은지가 깜짝 놀라며 허리를 숙였어요. 저번에 사고 냈던 사람입니다. 아, 그때 그 아가씨. 김병철은 일부러 놀란 척했습니다. 몸은 괜찮아졌나요? 김병철이 물었습니다. 네, 덕분에 잘 나았습니다. 박은지가 대답했어요. 차 수리비는 제가 분할로라도 꼭 갚겠습니다. 아니요, 그건 보험으로 다 처리했으니 걱정하지 마시오. 김병철의 말에 박은지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나저나 이 이른 시간부터 일하시는군요. 김병철이 말했습니다. 네, 아침 배송이 많아서요. 박은지가 택배 상자를 내려놓으며 대답했어요. 힘들지 않습니까? 괜찮습니다. 익숙해요. 박은지는 웃으며 말했지만 그 웃음 뒤에는 피로가 역력했습니다. 김병철은 박은지의 손을 다시 봤어요. 여전히 굳은 살이 박혀 있었고 손가락 마디마디에는 반창고가 붙어 있었습니다. 손을 다쳤군요. 아, 이거요? 별거 아닙니다. 박은지가 손을 뒤로 숨기며 말했어요. 김병철의 가슴이 아려왔습니다. 저렇게 어린 나이에 저런 손을 가지다니요. 혹시 가족은 있습니까? 김병철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할머니가 계십니다. 박은지의 목소리가 한결 부드러워졌어요. 할머니 혼자 키우셨나 보군요. 네, 어릴 때부터 할머니랑 단둘이 살았습니다. 박은지가 대답했습니다.
김병철은 더 묻고 싶었지만 참았어요. 너무 많이 물어보면 이상하게 생각할 테니까요. 그날 이후 김병철은 비서실장에게 은밀히 조사를 지시했습니다. 박은지라는 여성에 대해 알아보게. 어디까지 조사하면 되겠습니까? 태어난 곳부터 지금까지 전부. 김병철의 목소리는 단호했어요. 비서실장은 회장의 심상치 않은 표정을 읽고 즉시 움직였습니다. 며칠 뒤 비서실장이 보고서를 가져왔습니다. 박은지 씨는 보육원 출신입니다. 김병철의 손이 떨렸어요. 보육원이라고? 네, 22년 전 5월 초 보육원 앞에 버려진 것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비서실장이 서류를 넘기며 말했습니다. 당시 생후 일주일 정도로 추정되었고요. 김병철은 서류를 움켜쥐었습니다. 5월 초 생후 일주일 모든 것이 맞아떨어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 박복순이라는 할머니가 보육원에서 봉사활동을 하다가 박은지를 데려가 키웠다고 합니다. 할머니는 지금 어떤 상태인가? 당뇨와 고혈압이 있으시고 곧 수술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비서실장의 말에 김병철은 눈을 감았어요. 그래서 박은지가 저렇게 악착같이 일하는 거였습니다. 할머니 병원비를 벌기 위해서요. 김병철의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만약 박은지가 정말 자신의 손녀라면 22년간 이렇게 힘들게 살았다는 뜻이니까요. 일주일 뒤 김병철은 또다시 7시 배송을 주문했습니다. 이번에도 박은지가 왔어요. 또 뵙네요. 김병철이 먼저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은지가 밝게 웃으며 대답했어요. 김병철은 박은지와 짧은 대화를 나눴습니다. 날씨 이야기, 택배일 이야기, 그리고 넌지시 할머니 이야기를요. 할머니께서 많이 편찮으시다면서요? 김병철이 물었습니다. 어떻게 아셨어요? 박은지가 놀라며 물었어요. 아, 저번에 몸이 안 좋으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김병철이 얼버무렸습니다. 네, 곧 수술을 받으셔야 해서요. 박은지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걱정이 많으시겠군요. 괜찮습니다. 제가 어떻게든 할 거예요. 박은지는 주먹을 쥐며 말했어요. 그 모습을 보며 김병철은 확신이 점점 커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 아이의 강인함, 책임감, 가족을 위한 헌신 모두 진우를 닮았어요. 하지만 여전히 결정적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섣불리 움직여서는 안 됩니다. 어느 토요일 오후였습니다. 김병철은 일부러 저택 근처 대형마트에 갔어요. 박은지가 주말에 이곳에서 장을 본다는 정보를 입수했거든요. 과일 코너를 지나가는데 익숙한 뒷모습이 보였습니다. 박은지였어요. 바구니에는 저렴한 과일과 채소만 가득 담겨 있었습니다. 어머, 박 아가씨? 김병철이 일부러 놀란 척하며 다가갔습니다. 아, 회장님? 박은지도 깜짝 놀라며 돌아봤어요. 이런 우연도 있네요. 정말 그러네요. 박은지가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할머니 장 보시나 봅니다. 네, 주말에는 제가 하거든요. 박은지가 바구니를 들어 보이며 말했어요. 할머니께서는 잘 계십니까? 김병철이 물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박은지가 대답했어요. 제가 실례를 무릅쓰고 여쭤봐도 될까요? 김병철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할머니께서 박 아가씨를 언제부터 키우셨나요? 박은지는 잠시 망설이다 대답했어요. 제가 아기였을 때부터요. 보육원에서요. 김병철의 심장이 뛰었습니다. 그렇군요. 할머니가 제 전부예요. 박은지의 눈빛이 따뜻해졌습니다. 그 눈빛을 보며 김병철은 생각했어요. 혈연은 아니지만 진짜 가족이구나. 22년간 박은지를 키운 그 할머니야말로 진정한 가족이라고요. 김병철은 그날 저녁 서재에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이제 확신은 60%를 넘어섰어요. 하지만 여전히 부족했습니다. 결정적인 무언가가 필요했죠. 그는 결심했습니다. 할머니를 만나야겠다고
직접 만나서 진실을 확인해야겠다고요. 김병철은 비서실장을 다시 불렀습니다. 이번에는 더 깊이 파고들어야 했어요. 22년 전 그날 병원 기록을 다수 조사하게. 회장님, 이미 조사한 내용 아닙니까? 비서실장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아니네. 이번에는 사람을 찾아야 해. 김병철이 안경을 고쳤으며 말했어요. 22년 전 그날 신생아실에 근무했던 모든 의료진 명단을 확보하게. 비서실장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회장님이 무언가 심상치 않은 일을 추적하고 있다는 것을 직감했어요. 어디까지 조사하면 되겠습니까? 한 명도 빠짐없이. 김병철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은퇴한 사람도, 이직한 사람도, 심지어 해외에 있는 사람도 전부 찾아내게. 비서실이 움직였습니다. 밤낮 없이 22년 전 기록을 뒤졌어요. 병원 인사 기록, 근무표, 심지어 당시 CCTV 보관 기록까지 모두 찾아냈습니다. 하지만 오래된 자료라 많은 부분이 소실되어 있었어요. 그럼에도 비서실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비서실장이 두툼한 파일을 들고 김병철의 서재로 들어왔어요. 회장님, 22년 전 그날 신생아실 근무자 명단입니다. 김병철은 파일을 펼쳤습니다. 거기에는 의사 3명, 간호사 5명, 조무사 2명의 이름이 적혀 있었어요. 이 사람들을 다 만나봤나? 김병철이 물었습니다. 대부분은 만났습니다. 하지만 기억이 너무 오래되어 정확한 증언을 얻기 어려웠습니다. 비서실장이 고개를 저었어요. 그런데 한 가지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뭔가. 김병철이 몸을 앞으로 기울였습니다. 배선미라는 간호사가 있었습니다. 비서실장이 파일에서 사진 한 장을 꺼냈어요. 이 여자가 그날 신생아실 담당이었는데요. 사진 속에는 50대로 보이는 여성이 있었습니다. 날카로운 눈매가 인상적이었어요. 이 사람이 왜? 김병철이 물었습니다. 이 배선미가 그날 아들님 부부와 같은 날 아이를 낳았습니다. 비서실장의 말에 김병철의 눈빛이 변했어요. 같은 날? 네, 미혼모 신분이었고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태였다고 합니다. 비서실장이 다른 서류를 펼쳤습니다. 그런데 더 이상한 건 이 여자가 아들님 부부 사고, 사흘 뒤 병원 공금 3천만 원을 횡령하고 해외로 도주했다는 겁니다. 김병철의 손이 떨렸습니다. 횡령? 네, 경찰 수배령이 내려졌지만 오리무중입니다. 3천만 원. 김병철이 중얼거렸어요. 당시로서는 큰 돈이지만 해외 도피까지 할 정도는 아닌데. 저도 그 점이 이상했습니다. 비서실장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마치 다른 목적을 숨기기 위한 것처럼 보입니다. 김병철은 배선미의 사진을 다시 들여다봤습니다. 사진 속 여자의 눈빛에서 뭔가 불길한 기운이 느껴졌어요. 이 여자가 낳은 아이는 어떻게 됐나? 그게 문제입니다. 비서실장이 서류를 뒤적였어요. 아이의 행방이 어디에도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출생 신고도 안 되어 있고 입양 기록도 없습니다. 마치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던 것처럼 김병철이 말을 이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비서실장도 동의했어요. 둘 사이에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만약 배선미가 아이들을 바꿔치기 했다면 더 파고들게. 김병철이 입을 열었습니다. 배선미와 같은 시간대에 근무했던 사람들을 전부 찾아내. 누군가는 뭔가를 봤을 거야. 알겠습니다. 비서실장이 고개를 숙이고 나갔습니다. 혼자 남은 김병철은 책상 서랍을 열었어요. 거기에는 며느리의 유품들이 고스란히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작은 상자 하나를 꺼냈어요. 상자 안에는 아기 옷과 작은 장난감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며느리가 태교하며 직접 준비한 것들이었죠. 김병철은 그 중에서 낡은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봉투 안에는 은방울, 장난감 주문서와 설계 도안이 들어 있었어요. 며느리가 인사동의 한 공방에서
특별히 주문 제작한 것이었습니다. 세상에 단 하나뿐인 우리 아기만을 위한 선물이라고 며느리는 말했었죠. 김병철은 설계 도안을 펼쳐 들여다봤습니다. 작은 음방울 3개가 붉은 매듭에 달린 형태였어요. 전통 방식으로 정성껏 만든 놀이개였습니다. 며느리는 이것을 아기의 베네저고리에 달아줄 계획이었어요. 하지만 사고가 나는 바람에 그 꿈은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만약 이 놀이개가 남아있다면 김병철은 혼잣말을 했습니다. 그게 증거가 될 수 있어. 하지만 22년이나 지났는데 과연 남아있을까요? 김병철은 고개를 저었어요. 기대하지 말자고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사흘 뒤 비서실장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노트북을 들고 있었어요. 회장님, 당시 조무사였던 사람을 찾았습니다. 어디 있나? 지금은 지방에서 요양병원 간호조무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비서실장이 노트북을 켰어요. 화상 인터뷰를 준비했습니다. 화면에 60대로 보이는 여성이 나타났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당시 신생아실에서 일했던 최순자입니다. 여성이 조심스럽게 인사했어요. 22년 전 일을 기억하시겠습니까? 김병철이 물었습니다. 아들님 부부 사고는 잊을 수가 없죠. 병원 전체가 발칵 뒤집혔으니까요. 그날 밤 신생아실은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혼란스러웠습니다. 최순자가 대답했어요. 응급실에서 수술실까지 난리였고 신생아실도 정신이 없었죠. 혹시 이상한 점을 목격하신 적 있습니까? 김병철이 핵심 질문을 던졌습니다. 최순자가 잠시 망설였습니다. 사실 그때 이상한 걸 봤어요. 김병철의 몸이 앞으로 쏠렸어요. 배선미 선배가 신생아 침대 2개를 옮기는 걸 봤습니다. 침대를? 네, 그리고 뭔가 태그 같은 걸 바꾸는 것 같았어요. 최순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왜 그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비서실장이 물었습니다. 저는 신입이었고 배선미 선배는 무서운 사람이었어요. 최순자가 고개를 숙였어요. 그리고 며칠 뒤 선배가 횡령 사건으로 도망가는 바람에 그 일을 까맣게 잊고 있었습니다. 확실합니까? 김병철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네, 지금도 그 장면이 눈에 선합니다. 인터뷰가 끝나고 김병철은 의자에 깊이 몸을 묻었습니다. 모든 퍼즐이 맞춰지고 있었어요. 배선미가 자신의 딸을 재벌 집안의 아이로 둔갑시키고 진짜 손녀를 어딘가에 버렸다는 가설, 그리고 모든 것을 감추기 위해 횡령 사건을 만들어 해외로 도피했다는 것. 정미경, 김병철은 지금 저택에서 손녀로 살고 있는 여성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22년간 손녀로 키워온 그 아이가 사실은 배선미의 딸이었다니 김병철의 가슴이 무너져 내렸어요. 그렇다면 진짜 손녀는 지난 22년을 어떻게 살아왔을까요? 김병철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저 멀리 도심의 불빛들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그 어딘가에서 박은지는 오늘도 무거운 택배 상자를 나르고 있을 겁니다. 굳은 살 박힌 손으로 할머니 병원비를 벌기 위해서요. 조금만 기다려라. 김병철이 유리창에 손을 댔습니다. 할아버지가 곧 너를 데려갈게. 김병철은 비서에게 지시했습니다. 박은지 아가씨와 할머니를 저녁 식사에 초대하고 싶네. 언제로 잡을까요? 이번 주 토요일 저녁 6시. 김병철이 달력을 보며 말했어요. 장소는 북촌의 한정식 전문점으로 하게. 완전히 독립된 방으로 준비하고. 알겠습니다. 회장님, 비서가 박은지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처음에 박은지는 완강히 거절했어요. 저희가 어떻게 그런 자리에, 하지만 비서는 회장의 진심을 전했습니다. 회장님께서 사고 때문이 아니라 박은지 씨를 그렇게 훌륭하게 키우신 할머니께 꼭 감사 인사를 드리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그 말에 박은지는 마음이 흔들렸어요. 할머니를 칭찬하는 말에는 약했거든요. 토요일 저녁이 되었습니다. 박은지와 할머니는
북촌의 한정식 전문점 앞에 섰어요. 은지야, 여기 정말 들어가도 되는 거니? 할머니가 불안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네, 회장님이 초대하셨어요. 박은지도 긴장한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두 사람은 평소에 입지 않던 옷을 입고 왔습니다. 박은지는 단정한 원피스를, 할머니는 깨끗한 한복을 입고 계셨어요. 문을 열고 들어서자 직원이 공손하게 안내했습니다. 이쪽으로 오십시오. 긴 복도를 지나 가장 안쪽 방에 도착했어요. 문이 열리자 김병철이 직접 나와 맞이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김병철은 고급스러운 안경 너머로 따뜻한 눈빛을 보냈어요. 이렇게까지 하실 필요 없으신데, 할머니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닙니다. 김병철이 할머니의 손을 공손히 잡았어요. 박은지 양을 이렇게 훌륭하고 바르게 키워주셔서 제가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드리고 싶었습니다. 김병철의 목소리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어요. 할머니는 그 따뜻한 말에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세 사람은 정성스럽게 차려진 상에 둘러앉았습니다. 계절의 맛을 담은 요리들이 하나씩 나오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어색한 침묵이 흘렀지만 김병철이 편안한 분위기를 만들어갔습니다. 할머니께서는 박은지 양을 언제부터 키우셨습니까? 김병철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이 아이가 아기였을 때부터요. 할머니가 박은지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보육원에서 봉사활동을 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문 앞에 아기가 버려져 있더라고요. 할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너무 작고 약해 보였습니다. 다른 아기들처럼 울지도 못하고 숨소리도 가늘었죠. 김병철은 숨을 죽이고 들었습니다. 주방에서 일하는 사람이었지만 자꾸만 그 아기가 눈에 밟혔어요. 할머니가 눈물을 닦았습니다. 밤낮으로 그 아기 생각뿐이었죠. 퇴근하고 집에 가서도 혹시 그 아기가 밤새 어떻게 됐을까 걱정했어요. 박은지가 할머니의 손을 더 꽉 잡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몰래 그 아기를 돌보기 시작했어요. 할머니가 계속 말했습니다. 주방일 끝나면 신생아실로 가서 아기를 안아주고 우유도 먹이고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났는데 아무도 그 아기를 입양하려 하지 않았어요. 할머니의 목소리에 슬픔이 묻어났습니다. 너무 약해 보였으니까요. 병원비가 많이 나올 것 같고 키우기 힘들 것 같다는 거였죠. 그때 제가 결심했습니다. 할머니가 박은지를 바라봤어요. 차마 이 아이를 두고 볼 수가 없어서 제가 데려가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김병철이 조심스럽게 끼어들었어요. 경제적으로 넉넉하지 않으셨다고 들었습니다. 맞습니다. 할머니가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찢어지게 가난했죠. 하루하루 먹고 살기도 빠듯했어요. 그런데도 김병철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게 뭐가 중요합니까? 할머니가 고개를 들었어요. 이 아이는 저를 필요로 했고 저도 이 아이가 필요했어요. 그게 전부였습니다. 김병철은 할머니의 그 말에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아이를 위해 평생을 희생한 이 할머니야말로 진정한 가족이었어요. 그런데 김병철이 가장 중요한 질문을 꺼냈습니다. 혹시 보육원에 올 때 아이가 가진 물건 같은 건 없었습니까? 할머니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정말 아무것도요. 김병철의 어깨가 축 처졌어요. 그냥 낡은 베네저고리 하나만 걸치고 있었어요. 김병철은 실망감에 눈을 감았습니다. 역시 증거는 없는 걸까요? 하지만 바로 그때였습니다. 아, 잠깐만요. 할머니가 뭔가 떠올랐다는 듯 눈을 크게 떴어요. 베네저고리 속에서 딱 하나가 나오긴 했습니다. 김병철의 심장이 다시 뛰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는 가방을 더듬기 시작했어요. 오래된 습관인 듯 그녀는 늘 그 물건을 몸에 지니고 다니는 모양이었습니다. 할머니가 꺼낸 건 낡고 빛바랜 손수건이었어요. 한때는 하얗고 깨끗했을 테지만
이제는 세월의 때가 묻어 누렇게 변색되어 있었습니다. 이게 뭔지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할머니가 손수건을 조심스럽게 펼쳤습니다. 아마 이 아이 친부모가 남긴 유일한 물건인 것 같아서 손수건 안에서 작은 물건 하나가 테이블 위로 굴러 나왔어요. 시간이 지나 검게 변색되었지만 여전히 은빛이 감도는 작은 방울들이었습니다. 김병철의 손이 덜덜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은방울 3개가 붉은 매듭에 달린 놀이개, 전통 방식으로 정성껏 만든 그것을 보는 순간 김병철은 숨이 멎는 듯 했어요. 그의 손이 떨려서 젓가락을 떨어뜨렸습니다. 이건 김병철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회장님? 박은지가 놀라서 김병철을 바라봤어요. 김병철은 떨리는 손으로 놀이개를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는 주머니에서 오래된 봉투를 꺼냈어요. 봉투 안에는 설계 도안이 들어 있었습니다. 김병철이 도안을 펼치자 놀이개와 완벽하게 일치했어요. 은방울의 크기, 매듭의 형태, 세세한 무늬까지 모든 것이 똑같았습니다. 이건 김병철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이건 22년 전 우리 며느리가 직접 만든 겁니다. 며느리가요? 할머니가 놀라서 물었습니다. 세상에 단 하나뿐인 우리 손녀만을 위한 선물이었어요. 김병철은 놀이개를 가슴에 꽉 쥐었습니다. 며느리는 아이를 임신했을 때 태교를 위해 아들과 함께 인사동의 한 공방을 찾아갔습니다. 김병철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리고 놀이개를 맞춤 제작했죠. 아기가 태어나면 베네저고리에 꼭 달아줄 거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사고가 나는 바람에 김병철은 말을 잇지 못하고 눈물만 흘렸습니다. 방 안에 정적이 흘렀습니다. 할머니와 박은지는 무슨 말인지 이해하지 못한 채 김병철을 바라봤어요. 회장님, 박은지가 조심스럽게 불렀습니다. 이게 대체 무슨 의미입니까? 김병철은 손수건으로 눈가를 닦았습니다. 그리고는 떨리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어요. 22년 전 5월 3일 김병철이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며느리가 딸을 낳았습니다. 박은지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그리고 일주일 뒤 산후조리원으로 가던 중 교통사고가 났죠. 아들과 며느리는 그 자리에서 숨졌고 김병철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아기만 병원에 남았어요.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김병철이 놀이개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뭔가 잘못되었던 것 같습니다. 잘못되었다니요? 할머니가 물었습니다. 병원에 있던 간호사가 아기들을 바꿔치기 한 것 같습니다. 김병철의 말에 박은지와 할머니는 입을 떡 벌렸어요. 제가 한 가지 제안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김병철이 두 사람을 바라봤습니다. 유전자 검사를 해보면 어떻겠습니까? 방 안에 다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박은지는 눈을 크게 뜨고 김병철을 바라봤고 할머니는 입을 떡 벌린 채 얼어붙었어요. 유전자 검사요? 박은지가 떨리는 목소리로 되물었습니다. 네, 김병철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 놀이개가 우리 며느리가 만든 것이 확실하다면. 그리고 박은지 양이 보육원에 버려진 날짜가 22년 전 5월 초라면 김병철은 말을 잇지 못하고 목이 메었습니다. 혹시 모를 일입니다. 하지만 확실하게 알아야 합니다. 제발 저희 부탁을 들어주십시오. 박은지는 할머니를 바라봤어요. 할머니도 박은지를 바라봤습니다. 두 사람 모두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어요. 한참의 침묵 뒤 박은지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좋습니다. 박은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어요. 검사하겠습니다. 은지야, 할머니가 놀라서 박은지를 붙잡았지만 박은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할머니, 박은지가 할머니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만약 정말 제 친부모님을 찾을 수 있다면 알고 싶어요. 제가 어디서 왔는지 누구의 아이인지. 박은지의 눈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어요. 평생 궁금했거든요.
할머니도 박은지를 끌어안았습니다. 알았다. 우리 은지 뜻대로 하자. 김병철은 두 사람의 모습을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고맙습니다. 김병철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정말 고맙습니다. 세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눈물을 흘렸습니다. 식사는 거의 손도 대지 못했지만 아무도 개의치 않았어요. 22년간의 비밀이 풀릴지도 모르는 순간이었으니까요. 유전자 검사 결과가 나오기까지는 사흘이 걸렸습니다. 김병철은 그 사흘 동안 한숨도 제대로 자지 못했어요. 서재를 오가며 창밖만 바라봤습니다. 만약 결과가 긍정적이라면 22년 만에 손녀를 찾는 겁니다. 하지만 만약 아니라면 또다시 실망만 안게 되는 거죠. 박은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택배 배송을 하면서도 계속 핸드폰을 확인했어요. 혹시 연락이 왔나 싶어서요. 할머니는 그런 박은지를 보며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은지야, 너무 기대하지 마. 네, 할머니, 박은지가 대답했지만 가슴은 계속 두근거렸어요. 사흘째 되는 날 오후였습니다. 김병철의 핸드폰이 울렸어요. 회장님,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검사기관 담당자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김병철은 떨리는 손으로 핸드폰을 꽉 쥐었어요. 말씀하십시오. 김병철 회장님과 박은지 씨의 유전자 검사 결과 담당자가 잠시 숨을 고른 뒤 말했습니다. 친조부와 손녀 관계 확률이 99.9%입니다. 김병철은 전화기를 쥔 채 얼어붙었습니다. 99.9%. 그가 중얼거렸어요. 네, 의학적으로 확실한 혈연 관계입니다. 담당자의 말에 김병철은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22년간 의심했던 것이 사실로 드러난 순간이었어요. 감사합니다. 김병철은 겨우 그 말만 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앉아있던 김병철은 비서를 불렀습니다. 박은지 양에게 연락하게. 김병철의 목소리는 떨렸어요. 오늘 저녁 저택으로 오라고 전해주게. 알겠습니다. 회장님, 비서가 나간 뒤 김병철은 혼자 눈물을 흘렸습니다. 진우야, 그가 하늘을 올려다보며 말했어요. 내 딸을 찾았다. 그날 저녁 박은지가 저택에 도착했습니다. 긴장한 표정으로 문을 열고 들어온 박은지를 김병철이 맞이했어요. 앉으시게. 김병철이 소파를 가리켰습니다. 박은지는 조심스럽게 앉았어요. 그녀의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김병철은 책상 위에 서류를 올려놓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유전자 검사 결과지, 그 다음 은방울 놀이개와 제작 보증서, 마지막으로 배선미의 범행조사 보고서였어요. 박은지, 양 김병철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니, 그가 말을 고쳤어요. 은지야, 박은지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내가 내 할아버지다. 김병철이 말했습니다. 배선미라는 간호사가 22년 전 자신의 딸을 우리 집에 남겨두고 너를 보육원에 버렸어. 김병철의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그리고 모든 걸 감추기 위해 횡령 사건을 만들어 해외로 도망쳤지. 박은지는 말없이 울었습니다. 미안하다. 김병철이 박은지에게 다가갔어요. 정말 미안하다. 내가 22년 동안 고생한 걸 생각하면. 김병철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고 박은지를 꽉 껴안았습니다. 22년 만에 되찾은 손녀 그 품이 너무나 작고 가늘어서 김병철의 가슴이 미어졌어요. 할아버지, 박은지가 처음으로 그렇게 불렀습니다. 서툴고 떨리는 목소리였지만 그 한마디에 김병철은 22년간의 공허함이 채워지는 걸 느꼈어요. 두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안고 울었습니다. 밤은 깊어가고 있었지만 그들에게는 새로운 시작이었죠. 며칠 뒤 김병철은 정미경을 저택 거실로 불렀습니다. 박은지도 함께 자리했어요. 정미경은 박은지를 보자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할아버지, 왜 저 사람이 여기 있어요? 앉아라, 정미경아.
김병철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정미경은 본능적으로 그 무게를 느끼고 조심스럽게 자리에 앉았어요. 김병철은 천천히 하지만 또박또박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22년 전 그날 밤의 이야기를, 배선미가 아기를 바꿔치기 한 이야기를, 그리고 정미경이 사실은 자신의 핏줄이 아니라는 사실까지요. 정미경의 얼굴이 점점 하얗게 질려갔습니다. 거짓말이에요. 정미경이 벌떡 일어나며 소리쳤어요. 할아버지가 노망나신 거예요? 정미경은 박은지를 가리키며 손가락질했습니다. 저 여자가 사기꾼이에요. 할아버지 재산 노리고 접근한 거라고요. 정미경아, 김병철은 여전히 차분했어요. 그는 유전자 검사 결과지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99.9% 일치, 김병철이 말했습니다. 의학적으로 확실한 조손관계지. 정미경은 서류를 집어들었다가 바닥에 떨어뜨렸어요. 손이 너무 떨려서 제대로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안 돼, 안 돼요. 정미경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모든 것이 사실임을 깨닫기 시작한 거예요. 그럼 저는 뭐예요? 정미경은 주저앉으며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누려왔던 건 다 거짓이었단 말이에요? 김병철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침묵 그 자체가 대답이었습니다. 정미경은 한참을 울다가 갑자기 김병철의 바지가랑이를 붙잡았습니다. 할아버지, 전 몰랐어요. 전 정말 아무것도 몰랐다고요. 정미경의 목소리는 처절했습니다. 제발 저 쫓아내지 마세요. 저한테는 할아버지밖에 없어요. 일어나라, 정미경아, 김병철이 말했습니다. 22년간 나는 너를 손녀로 키웠다. 김병철이 정미경을 일으켜 세웠어요. 하지만 사실은 변하지 않는다. 내가 누린 모든 것은 저기 있는 박은지의 것이었어. 정미경은 박은지를 돌아봤습니다. 박은지는 아무 말 없이 조용히 앉아 있었어요. 그럼 저보고 어떡하란 거예요? 정미경이 물었습니다. 다 내놓고 나가란 거예요? 그래. 김병철의 대답은 단호했습니다. 이 집에서, 그리고 내 재산에서 너는 아무런 권리가 없다. 정미경은 다시 주저앉았어요. 그녀의 세계가 무너지는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김병철이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22년간 나는 너를 손녀로 알고 키웠다. 그 시간이 거짓이었다 해도 그 정만큼은 진짜였어. 김병철은 비서에게 눈짓했어요. 비서가 봉투를 가져왔습니다. 이건 해외 유학 자금이다. 너를 위한 마지막 배려지. 정미경은 봉투를 받아들었어요. 이제 배선미의 딸이 아닌 내 진짜 인생을 찾아라. 김병철이 말했습니다. 감사하단 말은 안 할 거예요. 정미경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마지막으로 박은지를 바라봤어요. 그리고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거실을 나갔습니다. 정미경이 떠난 뒤 저택은 조용해졌습니다. 박은지와 할머니는 김병철의 배려로 저택으로 이사를 했어요. 22년간 비어있던 아들 부부의 방이 다시 생기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박은지는 벽에 걸린 부모님 사진 앞에 자주 섰어요. 안녕하세요. 아빠, 엄마 처음으로 그렇게 부를 수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김병철은 박은지를 서재로 불렀습니다. 은지야, 이제 회사 지분과 재산을 상속할 절차를 시작해야겠구나. 김병철이 서류들을 꺼내며 말했어요. 하지만 박은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할아버지, 박은지가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저 받고 싶지 않아요. 뭐라고? 김병철은 놀란 표정으로 박은지를 바라봤습니다. 물론 할아버지의 손녀인 건 맞아요. 박은지가 계속 말했어요. 하지만 저는 제 힘으로 뭔가를 이루고 싶어요. 박은지는 가방에서 두툼한 서류를 꺼냈습니다. 이게 뭐냐? 사업 계획서예요. 박은지의 눈빛이 반짝였습니다. 저는 택배 일을 하면서 많은 걸 배웠어요. 박은지가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배달원들이 얼마나 힘든지,
어떤 시스템이 필요한지요? 김병철은 사업 계획서를 펼쳤습니다. 거기에는 배달원 복지, 공정한 수수료, 고객 서비스 개선 방안이 빼곡히 적혀 있었어요. 배달원들이 존중받으면서 일할 수 있는 회사를 만들고 싶어요. 박은지가 열정적으로 말했습니다. 물론 처음엔 작게 시작할 거예요. 할아버지 돈에 기대지 않고 제 힘으로요. 박은지는 조심스럽게 김병철을 바라봤어요. 다만 조언과 응원만 해주시면 감사하겠어요. 김병철은 사업 계획서를 덮고 박은지를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가가 촉촉해졌어요. 은지야. 김병철은 손녀를 꽉 껴안았습니다. 정말 자랑스럽구나. 정말 내 손녀가 맞구나. 좋다. 김병철이 박은지의 어깨를 두드렸어요. 내 뜻대로 해라 하지만 완전히 혼자는 아니다. 내가 멘토로서 투자자로서 옆에서 지켜볼게. 박은지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3년이 지났습니다. 서울 강남의 높은 빌딩 10층. 박은지 딜리버리 본사 회의실에서 박은지는 직원들과 회의를 하고 있었어요. 깔끔한 정장을 입은 그녀의 모습은 3년 전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배달원분들, 복지 개선안은 다음 주부터 시행합니다. 박은지의 목소리는 자신감으로 가득했어요. 회의가 끝나고 박은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저 아래 거리에는 박은지 딜리버리 로고가 붙은 트럭들이 바쁘게 오가고 있었어요. 3년 만에 회사는 업계의 신화가 되었습니다. 혁신적인 배송 시스템, 배달원을 존중하는 문화, 합리적인 수수료, 박은지가 직접 배달하며 느꼈던 문제점들을 하나하나 개선한 결과였죠. 오늘은 신사옥 준공식이 열리는 날이었습니다. 화려한 개막식에는 많은 하객들이 참석했어요. 김병철도 고급스러운 안경을 쓰고 귀빈석에 앉아 손녀의 성공을 지켜봤습니다. 할머니도 옆에 앉아 계셨어요. 건강해진 모습으로요. 준공식이 끝나고 박은지는 하객들을 1층 로비로 안내했습니다. 로비 한가운데 가장 눈에 잘 띄는 곳에는 유리 케이스로 보호된 특별한 전시물이 있었어요. 하나는 찌그러진 검은색 벤츠의 범퍼였습니다. 3년 전 그날 밤 사고로 손상된 김병철의 차 부품이었죠. 다른 하나는 낡고 부서진 흰색 택배 트럭이었습니다. 전시물 아래에는 작은 동판이 붙어 있었어요. 기적의 시작. 3년 전 이 사고가 우리를 다시 만나게 했습니다. 하객들이 전시물을 신기하게 바라봤습니다. 대표님, 이게 무슨 의미인가요? 누군가가 물었어요. 박은지는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제 인생을 바꾼 사고입니다. 박은지는 김병철과 할머니를 바라봤어요. 만약 그날 밤 비가 오지 않았다면, 제가 그 길을 지나지 않았다면 아마 지금의 저는 없었을 거예요. 김병철도 손녀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때론 불행처럼 보이는 일도 결국 축복이 될 수 있다는 걸 이 전시물이 보여줍니다. 박은지가 말했어요. 모든 배달원분들에게도 그런 희망을 주고 싶었어요. 하객들이 박수를 보냈습니다. 박은지는 김병철과 할머니를 전시물 앞으로 모셨어요. 할아버지, 할머니, 여기서 사진 찍어요. 사진사가 카메라를 들었습니다. 세 사람은 기적의 시작 앞에서 나란히 섰어요. 찌그러진 범퍼와 부서진 트럭을 배경으로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그 순간을 포착한 사진 속에서 세 사람은 환하게 웃고 있었어요. 그들의 얼굴에는 행복만이 가득했습니다. 그날 저녁 저택으로 돌아온 세 사람은 식탁에 둘러앉았습니다. 할머니가 정성껏 만든 저녁이 차려져 있었어요. 할머니, 오늘도 맛있겠어요. 박은지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많이 먹어라. 할머니가 박은지의 그릇에 반찬을 듬뿍 담아줬어요. 식사 중에 거실 텔레비전에서 저녁 뉴스가 흘러나왔습니다. 인터폴 공조를 통해 22년간 해외 도피 중이던 배선미 씨가 오늘 오전 인천공항을 통해 국내로 송환됐습니다.
화면에는 수갑을 찬 중년 여성이 공항을 나오는 모습이 비쳤어요. 22년의 세월이 그녀를 초라하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세 사람은 말없이 화면을 지켜봤습니다. 모든 비극의 시작이었던 그녀가 드디어 죗값을 치르게 된 순간이었어요. 은지야, 김병철이 손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괜찮니? 네, 할아버지. 박은지는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 지었어요. 이제 다 끝났으니까요. 우리는 우리대로 행복하게 살면 되는 거잖아요. 며칠 뒤 김병철에게 호주에서 엽서 한 장이 도착했습니다. 평범한 카페 앞에서 찍은 사진이 인쇄되어 있었어요. 카페 유니폼을 입은 정미경이 조심스럽게 미소 짓고 있었습니다. 뒷면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할아버지께 잘 지내고 계신가요? 저는 호주에서 카페 아르바이트를 하며 학교를 다니고 있습니다. 처음으로 제 힘으로 학비를 벌었습니다. 힘들지만 이상하게 뿌듯합니다. 진짜 제 삶을 찾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건강하세요. 전미경 올림. 김병철은 엽서를 한참 들여다봤어요. 그의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잘 살거라. 정미경아. 김병철은 엽서를 조용히 서랍에 넣었습니다. 이제 정말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았어요. 저녁 식탁에서 박은지와 할머니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김병철은 서재를 나서며 미소 지었어요. 22년 만에 찾은 진짜 가족, 그것이 그가 평생 갈망했던 행복이었습니다. 우리의 이 사연이 마음에 남았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그리고 소중한 사람들과 함께 이 이야기를 나눠주시길 바랍니다. 좋은 말씀들을 댓글로 남겨주시고 어디에서 시청하고 계신지도 알려주세요. 여러분의 따뜻한 참여가 저희 제작진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영상 보시고 느끼신 감정 댓글로 함께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한마디가 누군가에겐 큰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응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